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환자 분류체계 인정 기준. 학습 목표 1. 환자군 분류체계를 알고 환자평가표 작성 이전에 환자군 반영을 할 수 있다. 2. 환자 분류체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무 기록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요양병원 입원 환자 일당 정액수가 환자 분류 체계. 2. 환자 분류군 체계 및 환자 평가표 작성 세부 사항의 의미. 1. 환자 분류 체계 인정 기준. 요양병원 환자군 수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군은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의료 경도, 선택 입원군으로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중도에서는 탈기저귀 활동의 수행 유무에 따라 또 수가가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환자군 5개와 또 선택 입원군에서는 본인 부담 40%로 적용합니다. 선택 입원군이라는 것은 입원 환자이지만 외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건데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외래 본인 부담률이 40, 청구가 60% 이루어지고 외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40%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최고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최고도라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여기에 11점 이상이면서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ADL이 반드시 11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기에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 역량 중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 최고도로 산정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개인용 또는 병원용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의료 최고도로 산정 가능한가의 여부의 문제입니다. 개인용 또는 병원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의료 최고도 산정이 가능하지만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서 환자평가표 중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에 인공호흡기의 세부 인정 사항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의료 최고도의 체내 출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의료 최고도의 체내 출혈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내 출혈의 소견이 있으면서 또 지혈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처치, 또 수술을 시행한 경우 폐렴, 폐혈증 등과 같이 특정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당연히 진단은 있어야 하고요. 소견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적극적 처치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전에는 체내 출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액수가로 산정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체내 출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으로 산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점수는 환자평가표의 ADL 측정 항목 중에서 4가지를 산정하는데요. 물론 이 ADL은 10가지 항목이 있지만 여기에서 점수 계산은 4가지 항목,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사용하기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럼 이 4가지만 적으면 되나요? ADL에 대해서 의무 기록에요. 네,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요. 이 4가지 항목은 어떤 점수 계산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별 점수를 보면요. 완전 자립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립은 0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완전 자립 1점, 감독 필요 2점, 약간의 도움 3점, 상당한 도움 4점, 전적인 도움과 행위 발생 안함은 각각 5점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전에는 중분류로 나누어졌는데 이 중분류로 이루어지는 분류구는 삭제되었지만 환자군별 기준은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평가표의 ADL의 평가 항목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료 고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을 보면 내성마비,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 다발 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8점 이상인 경우에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진단명도 있지만 여기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8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3단계 이상의 욕창, 우렬성, 허혈성 궤양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3단계 이상의 욕창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 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3단계 욕창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요. 2가지 이상의 피부 궤양이니까 드레싱이라든지 아니면 포지션 체인지라든지 에어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발열, 탈수, 구토, 체중 감소 중에서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열이 최소 3일 이상 있고, 그럼 여기에서 3일이라고 했으니까 2일이 있다면 당연히 조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렇게 3일이면서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3일이 있고요.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예요. 물론 열도 있어야 하지만 이 원인을 찾기 위한 어떤 검사 처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통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바스 또는 NRS 10점 중 7점 이상이거나 FPS는 5단계 중에서 4단계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로 7일 이상의 지속적인 경관 영양을 하고 있거나 일곱 번째에서는 기관절개관 관리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당뇨 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에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4에서 8점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아홉 번째, 산소 포화도 SpO2가 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하여 7일 이상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열 번째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 최고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당뇨 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에 궤양이 발생해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뇨병성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궤양의 상태, 이제 단계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치료에 따라서 의료 고도와 의료 중도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자평가표에 피부 궤양에서 우려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항목에 발 궤양의 단계별 수를 기재하고 피부 문제에 대한 처치 항목 중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체위 변경,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공급, 피부 궤양 드레싱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궤양의 단계에 따라서 의료 고도와 중도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혈을 시행한 경우의 산정 방법입니다. 수혈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혈에 대한 혈액성분 제제를 별도 산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 고도로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수혈을 시행한 경우에는 혈액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에서 신경성 희귀 난치성 질환은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성 장애, 근육의 1차성 장애, 헌팅턴병,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또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1차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안근마비, 비정형 바이러스 감염, 아급성 뇌병증. 네, 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궤양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에어 매트리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위 변경은 포지션 체인지로 2시간마다 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공급, 피부 궤양, 드레싱 등이 있습니다.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는 것은 바스나 NRS에는 10점 중에서 7점 이상이거나 FPS에서는 5단계 중에서 4단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관 영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총 섭취 칼로리의 51%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고 있으면서 경관 또는 말초정맥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의 총 섭취 칼로리의 26에서 50% 이상이면서 일일 섭취 수분량이 501ml 이상인 경우입니다. 의료 중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 기록부 등의 활동 내용 및 개선 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51.70점, 1일당인데요. 이렇게 1일당을 별도 산정합니다. 의료중도 환자에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실제 시행한 경우 입원료에 일당 개념으로 산정하며 외박수가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산정 불가하고요.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한 내용이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중도 환자가 9박 10일을 입원했다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매일 4회 이상 시행했다. 이런 경우에 매일 1회씩 총 9회, 9회 수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에 대한 Q&A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시에서 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 수가 산정은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은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향상 활동을 시행한 경우 의무 기록에 기재할 내용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시 목적이나 시간, 방법 또는 장소, 투입 인력, 소요 시간, 환자 상태의 개선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항목의 전문 재활 치료 산정 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은 특정 항목의 전문 재활 치료 외에는 다른 별개의 행위로 해당 급여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 네,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보시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은 환자가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 시간 보조를 받아서 보행이나 탈기저귀 훈련 등의 활동을 시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배뇨 욕구나 병실 밖 이동 욕구를 표현한다. 2. 화장실 또는 병실 밖 공간으로의 이동을 원하는지 물어본다. 또 3-1에서는 화장실 이동 시 간호 및 기타 보조 인력 등이 화장실까지 이동하여 배뇨를 돕는다. 3-2에서는 병실 밖 이동 시 간호 및 기타 보조 인력 등이 환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보행 이동을 돕는다. 네 번째, 배뇨 완료 후에 또는 병실 밖 공간에서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토록 한다. 다섯 번째, 실시 시마다 활동 내용 및 환자 상태 개선 여부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서 자세하게 기록한다입니다. 주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성마비,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 난치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1에서 17점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2단계 욕창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네, 의료 고도에서는 3단계였던 거를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뇨이면서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돼야 하고요.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의료 중도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매일 있는 중증도의 통증으로 통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성 통증으로 통증 관련 치료,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주사로 치료 약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하기도 증기 흡입 치료가 있고요. 일곱 번째로 수술 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3개월 이내로 위루, 요루, 장루가 해당될 거고요. 3개월 이내의 수술로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루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번째로 배뇨장애로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배뇨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7일 이상 배뇨일지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도 배뇨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7일 이상 배뇨 일지가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번째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일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료 중도에서 똑같이 신경성 희귀 난치의 범위는 의료 고도 주 2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또 피부궤양의 치료는 의료 고도의 주 3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도의 통증 또한 중증도의 통증에서 NRS나 저희 이런 부분 FPS도 적용을 할 때 조금 다르겠죠. 중증도의 통증 또 이런 부분들 10점 중 4점 이상이거나 또 5단계 중 3단계 이상인 경우 FPS는요. 네, 이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성 통증의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암성 통증이라도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어서 통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 고도로 또 그 외 암성 통증이 있어 마약성 진통제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 중도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중도의 수술 창상 치료에 또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개정정 의료 중도의 수술 창상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개방창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드레싱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자평가표 I 피부 상태에 피부의 기타 문제 세부 인정 사항에 따라서 개방성 피부 병변 또는 수술 창상으로 드레싱 또는 수술 창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중도의 네뷸라이저 요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의료 중도의 네뷸라이저 요법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하기도 증기 흡입 치료에 의료 중도에 신설되어서 저희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에 대한 그런 목록의 상대가치 점수 제1편의 자 4-1에 하기도 증기 흡입 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행하는 경우에 의료 중도로 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경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경도는 다음 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하는데요. 첫 번째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 낙담, 불안, 이상 증상 운동 및 반복적 행동, 수면 야간 행동 이렇게 하나 이상의 증상을 일주에 2일 이상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죠?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 관련 약제를 투여받고 있다. 이럴 때는 경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의료 최고도, 의료 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 위루, 요루, 장루가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의료 경도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전문 재활 치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 2일 이상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선택 입원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입원군은 일정 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 최고도나 고도나 중도나 의료 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도 이상의 화상과 처치를 받고 있는 환자 분류군은 네, 2번 의료 고도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경우의 환자 분류군은 1번 의료 최고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